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을 위해 춤추던 5명의 여성이 중국 베이징 공연 도중 집단 실종되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소속 이들은 김정은이 직접 선발한 무용수들이었죠. 하지만 2024년 9월 어느 날 무대 뒤에서 사라진 그녀들은 북한이 상상도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024년 9월 18일 밤 11시 베이징 조선문화원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5명의 여자가 어둠 속으로 뛰어나왔죠. 우리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방도 여권도 돈도 없이 그저 몸 하나로 뛰었습니다. 탈주자다. 막아라. 뒤에서 보이부 요원의 고함이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죠. 검은 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서로를 밀어넣으며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났어요. 엎드려요.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죠. 소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이와 서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10분쯤 지나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따돌렸어요. 그제야 우리는 일어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경공업성 기사셨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셨고요. 남동생 민준이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11살 때 예술학원에 선발됐어요. 키가 162cm로 적당했고 팔다리가 길었거든요. 오디션에서 꽃 파는 처녀 춤을 췄는데 심사위원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박미선 동무는 제목이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춤춰야 한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그때는 그게 영광인 줄 알았죠. 어리석었습니다. 예술학원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연습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춤만 췄어요. 밥은 15분 안에 먹어야 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자비했어요. 동작이 틀리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혁명무용은 완벽해야 한다. 그들의 입버릇이었죠. 피멍이 들어도 쉴 수 없었어요. 7년간 지옥 훈련을 받고 18살에 만수대 예술단에 입단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다는 걸요. 만수대 예술단은 북한 최고 예술단체예요. 김정은이 직접 관람하는 공연을 했죠. 한 달에 2번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공연했습니다. 첫 줄에는 항상 김정은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나, 미소가 빠지면 어떡하나. 공연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김정은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동무들 수고했다. 그가 악수를 청했을 때 손이 축축했습니다. 땀인지 뭔지 모를 것이 묻어 있었어요. 역겨웠지만 웃어야 했죠. 예술단 생활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외출은 한 달에 1번뿐이었어요. 그것도 보이부 요원이 동행했죠. 가족을 만날 때도 감시받았습니다. 연애는 금지였어요. 남자 단원들과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 단원은 순결해야 한다. 단장 리명숙의 말이었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11년을 살았습니다. 29살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여전히 기숙사에 갇혀 있었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친 눈, 억지 미소, 텅 빈 표정.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있고 감시도 심했으니까.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2024년 9월 1일 리명숙 단장이 긴급 소집을 걸었어요. 특별 임무가 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숨죽였죠. 베이징 조선문화원에서 국경절 특별 공연을 한다. 중국 고위 간부들과 화교 동포 500명 앞에서 공연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베이징, 해외, 중국.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박미선, 김소희, 정다은, 한유진, 이서연. 5명이 선발됐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다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죠. 유진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5은 10년 넘게 함께 춤춘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리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해외에서는 적들의 유혹이 많다. 절대 정신 차려야 한다. 다음 날 보위부 담당 강철민이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동무들, 해외는 위험한 곳이다. 자본주의 독약이 가득한 곳이지. 그의 눈빛이 우리를 훑었어요. 만약 이탈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수용소로 간다. 부모, 형제, 친척까지 모두 말이다. 그가 테이블을 쳤어요. 3대가 멸족당하는 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죠. 강철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해라. 절대 이탈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건 실제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뜻 아닐까? 9월 10일부터 특별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연습했어요. 혁명무용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의 별, 불타는 심장 3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죠. 안무가 최영희는 악마 같았어요. 손끝이 5도 틀렸다. 표정이 밝지 않다. 다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발목을 다쳤어요. 연습 중에 삐끗했는데 피가 났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 맞고 계속해라. 최영희의 명령이었어요. 밤에는 정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수정주의에 물든 나라다. 하지만 우리 조선과 혈맹 관계지. 선전원이 지루하게 강의했어요. 베이징에서는 화교 동포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에게 조선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출발 전날 밤 가족을 만났습니다. 10분 동안만 허락됐어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미선아, 절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미선아, 살아만 있어라.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2024년 9월 15일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려항공 JS151편이었어요. 작은 낡은 비행기였죠.
보위부 요원 3명이 우리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강철민, 박성호, 김영숙. 특히 김영숙은 여자 요원인데 눈빛이 무서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대동강, 주체사상탑, 만수대의 사당.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졌죠. 2시간 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우두 공항은 평양보다 10배는 컸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죠. 화려한 옷, 스마트폰, 여행 가방.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조선문화원 승합차가 우리를 태웠어요. 베이징 시내를 지나가는데 눈이 부셨습니다. 고층 빌딩, 네온사인, 수많은 자동차.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동무들, 창밖 보지 마라. 자본주의 타락상일 뿐이다. 강철민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조선문화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창문마다 쇠창살이 있었어요. 외출 금지다.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김영숙이 못을 박았죠. 방은 2인 1실이었어요. 저는 소희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침대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너무나 밝았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기 사람들 봐. 소희가 속삭였어요. 다들 웃고 있어. 우리처럼 감시받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평생 감시받으며 살았어요. 언제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요? 밤 10시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소희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우리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급히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했습니다. 연습실로 이동했어요. 베이징 조선문화원 지하에 있는 작은 연습실이었죠. 리명숙이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공연이 내일 모레다. 완벽해야 한다. 조국의 명예가 걸렸다. 다시 지옥 같은 연습이 시작됐어요. 점심도 15분 만에 먹었습니다. 화장실은 허락받아야 갔죠. 오후 4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변기 물탱크 뚜껑 뒤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언니, 이것 봐. 소희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9월 18일 밤 11시. 숙소 뒷문으로 나오세요. 검은 벤이 기다립니다. 마이너스 자유의 친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남긴 거지? 언니, 이거 진짜일까?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 함정일 수도 있어. 저는 주변을 살폈죠. 보위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혹시 정말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일까? 그날 밤 5명이 몰래 모였어요. 소희가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다은이가 물었어요. 함정 아닐까? 유진이 불안해했죠. 하지만 서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진짜라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걱정돼. 다은이 울먹였어요. 우리가 탈북하면 부모님이 수용소로 가실 거야. 나도 알아. 소희가 고개를 떨궜죠. 하지만 여기 남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기계처럼. 유진이가 말했어요. 난 살고 싶어.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언니, 어떻게 할래? 소희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준이. 하지만 동시에 11년간의 감옥 같은 삶도 떠올랐죠. 가자. 제가 말했어요. 우리 자유를 찾으러 가자. 그 순간 우리 다섯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9월 18일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오후 7시 베이징 조선문화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500석이 모두 찼죠. 중국 고위 간부들과 화교 동포들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중국 통일전선공작부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분장실에서 준비했습니다. 붉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렸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조국의 명예를 지켜라. 리명숙이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어요. 수령님을 우러러 연주가 시작됐죠. 몸이 움직였습니다. 11년간 연습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몇 시간 후면 탈출한다. 1시간 20분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성공적인 공연이었죠.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9시 15분. 탈출까지 1시간 45분 남았습니다. 동무들 잘했다. 리명숙이 칭찬했어요. 오늘은 푹 쉬어라. 보위부 요원들도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과 박성호는 1층에서 술을 마시러 갔어요. 김영숙만 복도를 순찰했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10시 30분 5명이 몰래 모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김영숙도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죠. 준비됐어? 제가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가자.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에서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렸죠. 강철민과 박성호였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화장실 가려고요. 다은이가 떨며 말했죠. 화장실은 2층에 있다. 왜 1층까지 내려왔어? 김영숙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김영숙을 밀쳤어요. 김영숙이 비틀거렸죠. 지금이야. 뛰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탈주자다. 막아라. 김영숙의 고함이 건물을 울렸어요. 검은 밴이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타났어요. 빨리 타세요. 우리는 밴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강철민과 박성호가 뛰어나왔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팡, 팡. 차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어요. 엎드려요.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리는 바닥에 엎드렸죠. 차가 급출발했어요. 유리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으악! 소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이 시작된 거였죠.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강철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10분을 달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따돌렸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죠. 우리는 그제야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로를 확인했어요. 다들 무사했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한국 NGO 단체 자유의 다리에서 왔어요.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가 울먹였어요. 차는 베이징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한적한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김성호가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안전가옥이에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에 5개의 침낭이 깔려 있었어요. 물과 음식이 있어요. 며칠간 여기 숨어 계셔야 합니다. 김성호가 설명했죠. 북한 대사관이 수색에 나설 거예요. 중국 공안도 협조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유진이가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요. 상황이 진정되면 한국 대사관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성호가 떠난 후 우리 5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다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정말로 해냈어. 그 말에 우리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안도감, 두려움, 죄책감,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가족들은 어떡하지? 소희가 흐느꼈어요. 미안해. 다들 내 탓이야. 제가 말했죠. 제가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아니야, 언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가 선택한 거야. 살기 위해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보였어요.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 밤이었죠. 안전가옥에서 6일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TV에서 우리 소식이 나왔죠. 북한 예술단원 5명 베이징서 실종. 북한 당국 수색 요청. 중국 CCTV 뉴스였습니다. 우리 사진이 나왔어요. 공연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들을 목격하면 신고 바랍니다. 발각되면 어떡해? 다은이가 떨었어요.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김성호가 위로했죠. 그는 매일 저녁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6일째 밤 김성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이 나왔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 표도 준비됐고요. 정말요? 소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예요. 새벽 6시에 출발합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9월 25일 새벽 6시 김성호의 차를 타고 서우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긴장으로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검색대만 통과하면 안전합니다. 김성호가 말했죠. 침착하세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죠.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안이 물었어요.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공안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가세요. 공안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통과했어요. 우리는 급히 탑승구로 향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CA224편이었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정말로 해냈어.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2시간 20분 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고층 빌딩들, 바다. 자유의 땅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 공기를 처음 마셨어요. 신선하고 따뜻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탈북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국정원 조사시설은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죠. 보안상 비밀이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담당 조사관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 조사관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편하게 이준혁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사관이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을 쓰다니. 조사라고 하면 긴장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고문 같은 거 없습니다. 이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조사실은 따뜻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어요. 북한의 차갑고 어두운 취조실과는 완전히 달랐죠. 가족들이 걱정되시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부모님과 동생이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준혁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하지만 박미선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조사는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타르시스 같았죠. 11년간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만수대 예술단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이준혁이 물었어요. 자유가 없었다는 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우리는 기계였어요. 춤추는 기계. 감정도 생각도 없어야 했죠. 지금은 어때요?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이 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조사 중에 북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박미선 씨 가족은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양에서 강제 이주됐습니다. 함경북도 산간 지역으로요. 수용소는 안 갔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죠. 다행히 아니에요. 박미선 씨 아버지가 기술자라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죠. 다른 친구들 가족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희 부모님은 수용소로 갔어요. 다은이 가족은 강제 이주, 유진이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서연이 부모님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5명이 모여 울었어요.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서연이가 흐느꼈어요. 아니야. 소희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지. 한 달 후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버스로 이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넓은 도로, 깨끗한 건물, 자유롭게 다니는 차들. 여기가 정말 같은 한반도인가? 다은이가 중얼거렸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담당 상담사 김지혜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김지혜가 미소 지었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저는 소희, 다은, 유진과 같은 방을 썼어요. 서연이는 다른 방이었죠. 침대는 부드러웠어요. 북한 기숙사의 딱딱한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언니들, 여기 진짜 천국 아니야? 유진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그러게. 소희가 대답했죠. 이게 꿈인가 싶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였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뭘 배워? 싶었죠.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플은요? 와이파이는요? 배달앱은요? 하나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매일 씁니다. 앞으로 배워야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경제, 법률, 문화, 컴퓨터 등등.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 수업이었어요. 시장 경제에서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경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일한 만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죠. 북한처럼 배급제가 아니에요? 다은이가 물었어요. 아니요. 여기서는 모든 게 자기 책임입니다. 두려웠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니. 컴퓨터 수업은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우스를 잡았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인터넷이 열립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죠. 검색창에 북한을 쳐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만수대 예술단 집단 탈북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우리 사진이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였죠.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축하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가족들이 걱정되시겠어요. 힘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간첩 아니야? 가족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가? 신경 쓰지 마세요. 김지혜 상담사가 위로했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컴퓨터도 다룰 줄 알게 됐고 한국어 어휘도 늘었어요. 어느 날 김지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하고 싶어요? 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춤밖에 없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무용 강사 자격증 준비해보는 게 어때요?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2개월째 외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원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버스를 타고 안성 시내로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유진이가 입을 떡 벌렸어요. 수백 가지 라면, 수십 가지 우유, 끝없는 과자 코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이었죠.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보세요. 김지혜가 말했어요. 저는 초코파이를 골랐습니다. 베이징에서 먹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계산대에서 직접 돈을 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받은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돈으로 뭔가를 산 거였죠. 밖으로 나와 초코파이를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 소희가 물었어요. 응. 자유의 맛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정착 지원 교육 수료증 마이너스 박미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원을 나서는 날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엔 희망이 가득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자유를 향해 달리는 기분이었죠. 서울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었어요. 정착 지원금으로 계약했죠. 방은 작았습니다. 겨우 10평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가진 거였어요. 첫날 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잘 수 있었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요.
북한 기숙사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잤는데 혼자 있으니 무서웠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결국 소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도 잠 안 와. 소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 응.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 우리는 새벽까지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만수대 예술단에서 11년간 무용수로 일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아, 북한에서요?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10군데를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걸림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언니, 나 식당 서빙 시작했어. 소희가 전화했어요. 힘들긴 한데 월급은 나와. 저도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야겠다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 식당에서 서빙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였어요. 첫 출근 날 주방장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며? 일 열심히만 하면 돼. 출신 같은 거 신경 안 써.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차별 없이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부었죠. 하지만 월급날은 행복했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혔어요. 제 노동의 대가였죠. 첫 월급으로 소희, 다은, 유진, 서연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맛있다. 유진이 삼겹살을 먹으며 말했어요. 응, 내가 첫 월급으로 쏘는 거야. 저는 뿌듯했죠. 우리 정말 멀리 왔네. 서연이가 감회에 젖은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베이징에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소희가 웃었어요.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빙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편해졌죠. 어느 날 손님 중에 무용학원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혹시 춤 배우신 적 있어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자세가 남다르시네요. 네. 북한에서 무용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정말요? 우리 학원에서 강사 구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원장님의 무용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어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원장님이 음악을 틀었어요. 오랜만에 추는 춤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1년간 연습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완벽해요. 원장님이 박수를 쳤어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강사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서빙보다 50만 원 더 많았어요. 무용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강사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기본 스트레칭을 가르쳤죠. 선생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북한 예술학원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와, 북한에도 발레가 있어요? 네, 있어요. 혁명무용이라고 부르지만요.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식 강사가 됐어요. 제 수업반도 생겼죠. 어느 날 탈북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선생님,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용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재능 기부로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탈북 청소년 10명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15살부터 19살까지 모두 저처럼 북한을 떠나온 아이들이었죠. 선생님도 북한에서 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너희처럼.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행복해.
자유니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무용학원을 차렸어요. 이름은 자유의 춤이었죠. 개원 첫날 소희, 다은, 유진, 서연이 모두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소희가 꽃다발을 줬어요.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학원은 작았습니다. 겨우 20평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꿈이었죠. 탈북 청소년들은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2026년 9월 18일 탈북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출국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곳으로 입국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여권 나왔어요? 소희가 전화했어요. 응, 어제 받았어. 대한민국 여권이야. 드디어 여권이 나온 거였어요. 이제 자유롭게 외국에 갈 수 있었죠. 언니, 어디 가고 싶어? 일본? 아니면 태국? 좋다. 우리 같이 가자. 한 달 후, 우리 다섯은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우리 진짜 자유로워졌네. 다은이가 말했어요. 응.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연이가 대답했죠. 오사카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죠. 언니들, 여기서 사진 찍자.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2년 전 베이징에서 도망치던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UN 인권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씨,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얼굴을 공개하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죠. 하지만 수락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으니까요. 2027년 3월 제네바 UN 본부에서 증언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저는 11년간 북한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일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춤추는 기계였죠. 감정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2024년 9월 저와 4명의 친구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죠.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했으니까요. 증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야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인권운동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어요. 2028년 설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3번째 설날이었어요. 소인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떡국을 끓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들, 가족들 많이 보고 싶지? 유진이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같은 마음이었죠. 나 어제 꿈에 어머니 봤어. 서연이가 말했어요. 많이 늙으셨더라.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해, 괜한 말했네.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제가 말했죠. 우리 가족 이야기해도 돼. 잊으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요. 어머니, 아버지, 민준아.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편지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브로커를 통해 가족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지원 단체를 통해서였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살아계세요. 아버지는요? 강제 노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탄광에서요. 동생은, 민준이는 군대에 갔습니다. 최전방으로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죠. 돈을 보낼 수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위험하지만 가능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브로커를 통해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전달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2029년 9월 18일 탈북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제 무용학원 자유의 춤 앞에 서 있어요. 학원은 커졌습니다. 이제 50평 규모죠. 학생은 80명입니다. 그중 20명은 탈북 청소년이에요. 무료로 가르치고 있죠. 소희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무용과를 나와서 지금은 국립발레단 단원이 됐죠. 다은이는 제과점을 차렸습니다. 다은이네 베이커리예요. 빵이 정말 맛있어요. 유진이는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사람을 돕는 일이 좋아요 라고 말해요. 서연이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에요. 작년에 딸을 낳았죠. 이름은 자유예요. 우리 다섯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죠. 언니 후회 안 해? 어느 날 소희가 물었어요. 가족들 생각하면 가슴 아파. 밤마다 꿈에 나타나. 하지만 저는 창밖을 봤어요. 후회는 안 해.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맞아.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어. 오늘도 학생들이 왔습니다. 탈북 청소년 민지가 물었어요. 선생님, 자유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돼. 그게 자유예요? 응. 그게 바로 자유야.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자유네요. 응, 넌 자유야. 우리 모두 자유야. 수업이 끝나고 혼자 학원에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5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음악을 틀었습니다. 백조의 호수였어요. 춤을 췄습니다. 혁명무용이 아니라 진짜 발레를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추는 춤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였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유를 지킬 거예요. 북한에 있는 여러분, 자유는 가능합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이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에서 자유인이 된 저 박미선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